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기존 거래에서 거래 규모도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이 거래 규모에서 성급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보통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웰치에서 제약바이오 담당으로 연구하고 있는 지금 김준영 연구원입니다. 오늘 일단은 자료는 매크로적인 일단은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 향후의 전망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관심이 많은 주제는 바로 관세입니다. 현재 관세 리스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2월부터 사실상 리스크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또 약가 인하까지도 지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섹터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인트로 인해서 사실상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좋은 반면 코스피 제약 지수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멀티플에 있어서는 리스크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는 다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 향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향후의 섹터에 대한 수익률 상승이 이끌어질 거라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한국만뿐만 아니라 S&P 500 즉 미국에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S&P 500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관세와 약가 인하 리스크 때문에 S&P 500 수익률 대비 사실 XBI라는 바이오 지수는 저조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포인트는 25년 9월과 그리고 10월에 각각 트럼프 행정부가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랑 현재 약가 인하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관세가 오히려 3년간 유예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관세 리스크는 직접적인 아직까지는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약가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향후에 해소될수록 좀 더 섹터에 대한 주가 반등성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파마들은 이런 관세 연초부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미국 정부는 25년 1월부터 최대 250%라는 수치도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 이런 수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확보를 위한 선수입 전략을 구축을 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을 미국 내로 재배치한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고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이자 얀센뿐만 아니라 여러 빅파마들이 몇십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세가 아예 정부에서 유예를 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나 약가 인하 리스크만으로 섹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은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업사이드를 좀 더 봐야 될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가는 미국이 굉장히 비싼 건 맞습니다. 특히나 매출 상위 품목만 놓고 봤을 때는 유닛당 평균 가격으로는 다른 나라 대비 최대 9배까지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의 어찌보면 적극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가에 대한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꽤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EU, 즉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약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국 약가 인하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인 매출이 작아지는 포인트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빅파마들이 미국 외 나라에서 약가를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에 따른 매출 성장 가능성도 나름의 지켜볼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고요. 약가의 미국 내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약가는 도매가에서 이제 리베이트 금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공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보험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PBM이라고 하는 이제 사보험 체제 회사에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하면서 약가가 상대적으로 더 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나 빅파마들이 하는 전략은 다이렉트 투 컨슈머 즉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리베이트 비중을 축소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나 릴리, 노보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빅파마들이 이런 DTC 모델을 구축을 함으로써 약가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이 약가 인하를 빅파마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보험 체제의 리스크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약가 인하 리스크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거는 특허 절벽입니다. 메인 파이프라인들이 특허를 만료됨에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허 절벽을 대비하기 위해서 단순
단순하게 파트너십 라이센스 딜이 아닌 점점 M&A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돈은 많이 들더라도 후기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좀 더 확실하게 임상 성공을 이끌면서 이 제품 매출에 대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빅파마들이 공격적으로 M&A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 와중에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중국 바이오입니다. 현재 중국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항생 바이오 지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항생 지수 대비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이런 중국 바이오가 부상한 이유는 결국 바이오 기술의 성장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술은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굉장한 지금 수준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숫자로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아까 말씀드린 빅파마들이 특허 절벽을 대비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거래나 M&A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5년도 들어서는 거의 거래 건수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10%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거래 규모로만 놓고 보면은 10% 이상을 차지하는 즉 말 그대로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그 한 건당 거래 규모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의 성장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이 중국 바이오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기존 거래에서 거래 규모도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이 거래 규모에서 성급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보통의 딜에서 성급금 비중은 한국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한 반면 중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빅파마들이 이 중국 바이오 기술에 혹은 파이프라인에 가치를 좀 더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중국 바이오 기술에 따라 한국 바이오도 기술 이전이나 혹은 기술력에 대해서 평가가 잣대가 들이밀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저희는 투자 포인트를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일단 중국 바이오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가 가장 잘하는 거는 케미컬, 즉 저분자 화합물뿐만 아니라 ADC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이 질환별로 놓고 봤을 때는 항암제가 압도적입니다. 항암제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면역 질환이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과 항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뇌질환 쪽은 많이 빈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어서 한국 바이오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항암제로 있어서 중국 바이오에 있어서는 사실상 뛰어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비등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기술 이전은 가능하고 오히려 이 뇌질환 쪽은 상대로 좀 중국도 아직은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진 기업이 좀 더 빅파마의 딜에 있어서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모달리티 변으로서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ADC 같은 경우에는 점점 초기 치료 옵션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성 관리와 향후 치료 전략에 대해서 의료진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N2인데요. 1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이제 초기 치료,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현재 침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포인트로 놓고 보면 ADC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건 맞지만 N2 이후에 뭘 써야 될까에 대한 의료진의 고민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해서는 여러 의료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페이로드라는 약물에 대한 새로운 기전입니다. 페이로드 내성에 대해서도 의료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페이로드를 고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로드를 개발하는 기업이 향후에 있어서 좀 더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ADC와 더불어서 면역 항암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PD-1 VEGF라는 이중항체도 계속적인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1 VEGF는 계속적으로 임상 결과를 좋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빅파마들은 이 PD-1 VEGF 이중항체와 ADC를 병용하는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와 ADC를 병용하거나 타겟 항암제를 ADC와 병용한다든가 이런 병용 전략이 점점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병용 전략을 구축하는 기업일수록 좀 더 투자 포인트를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다음으로는 비만약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일리의 젯바운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점점 일라일리의 젯바운드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비만약에 대해서 일단은 볼만한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전 적응증 확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비만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전에 당뇨부터 먼저 시작된 약물이었고 비만까지도 왔고 나아서 가서는 이제 심혈관, 신장 질환과 이제 메쉬라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혹은 이제 코골이로 사실 알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여러 지금 질환에 대해서 적응증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GLP-1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위장관 부작용과 높은 약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방받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약 1%도 채 되지 않는 환자만 비만약을 지금 처방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로 비만 시장을 염두에 두는 건 너무 좀 과도하고 아직도 완전히 초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큐를 미고비나 혹은 젯바운드가 침투할 수 있는 환자군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침투 환자 수를 놓고 봤을 때는 비만 시장은 아직도 시장 초기에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환자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장관 부작용을 낮추거나 약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가장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DTC, 즉 리베이트 금액을 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모델을 구축을 함으로써 점점 비만약도 약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고비나 젯바운드 원래 이제 월 1,000달러 이상의 상당한 고가의 약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릴리랑 노보노랑 협상을 체결하면서 그 약물 가격을 월 350달러 수준으로 거의 조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즉 거의 3배 가까이 약가가 인하가 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두고 질문이 많습니다. 약가가 인하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처방받는 환자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환자에게 더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GLP-1에 있어서 가장 큰 또 화두는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혹은 제네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위고비 이전 버전인 삭센다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혹은 제네릭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미국은 30년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는 26년, 한국도 20년 후반대 이 위고비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한 굉장한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에 있어서 혹은 제네릭의 경쟁에 있어서 더 엣지를 발휘하려면은 효능을 개선한다거나 편의성을 개선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좀 더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결국 효능이 개선되려면은 기존 GLP-1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멀티, 즉 병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GLP-1이 또 다른 제 문제가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감소하는데 이 근육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편의성 면에서는 주 1회로 투약을 받고 있지만 월 1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장기적인 제형으로 간다든가 경구 제형으로 가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가장 유효할 거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응증 확대는 심혈관이나 신장질환 혹은 그 이상의 질환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바이오텍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1번과 2번이고 적응증 확대 전략은 어찌 보면 빅파마들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응증 확대 면에서는 만약에 바이오텍이 라이센스 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응증 확장에 대한 클루를 만들어주고 그 클루를 통해서 빅파마에게 세일즈 되었다만 이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RNA 치료제도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RNA 치료제를 투자할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기 또한 환자 수의 확장입니다. 기존 RNA 치료제는 희귀질환 위주로 됐다면 최근에는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으로 즉 폭발적인 큐가 성장이 마련될 수 있는 적응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큐의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두 번째로는 딜리버리 즉 전달체의 개선인데요. 이 RNA 치료제가 초창기에 많이 허들을 겪었던 포인트는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초중반만 하더라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RNA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최근에 간으로의 전달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마련이 되면서 이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효능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그런 전달체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 간 외로의 딜리버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수혜를 입은 기업이 한국의 ABL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빅파마들이 이 간 외로의 전달 플랫폼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 향후에 있어서 좀 더 투자를 받거나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RNA 치료제에서 가장 큰 수요는 결국에는 CDMO죠. 수요의 확장과 전달체 개선이 될수록 이런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 수요를 충족시켜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CDMO를 결국에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런 RNA 치료제 CDMO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르게 항체 위주의 이런 CDMO가 아닌 여러 또 다른 CDMO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RNA 치료제를 잘 생산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바이오의 기술을 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에게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사실상 한국 기업이 중국 바이오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국 바이오 대세 속에서 우리의 엣지 포인트를
것을 찾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곤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 바이오는 항암제 위주 혹은 여러 모달리티 위주로 ADC나 케미컬 위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등장할수록 그에 따른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관세나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섹터의 반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서도 바이오 섹터는 내년에도 충분히 더 오버웨이트할 만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좀 더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업사이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